안녕하세요. 살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사연을 신청하는 날이 다 오는군요. 저는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오래 살아봐야 한다는 것 같네요. 많은 기혼자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사람이랍니다. 제 친구놈들이 유독 일찍 결혼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더더욱 노총각처럼 취급받았었죠. 저란 사람에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제때 못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안 받쳐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결혼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삼남매 집안의 둘째입니다. 형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여동생하고는 8살 차이가 나요. 여동생이 저희 집안의 늦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동생을 임신하고 계셨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듯 싶고요. 여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는 꽤 한동안 누워 지내셨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여동생이 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셨더랬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라는 인간이 저지른 악몽 말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지라는 그 인물은 공포였으며 나중에 가서는 증오가 되었죠. 제가 중학교를 각 입학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실직을 겪으셨어요. 그 전에도 원래 온화한 성정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으나 직접적으로 당신의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하셨던 분은 아니었는데요. 실직을 당하시고 그 직후에 오래 알고 지내던 친오분께 배신을 당하셔서 돈을 잃으시고 그 허한 심정을 달래려 술을 찾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확 달라지셨던 거예요. 그쯤 되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신 건지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 되더군요. 형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 지역의 외삼촌 댁으로 보내졌고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도저히 삼남매 모두가 걱정 없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형이 집에서 사라지자 아버지가 더욱 활개를 치셨습니다. 덩치는 제법 컸으나 학창시절의 성격이 유약한 편이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상대가 안 되었죠. 집안의 폭군, 아버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오빠가 없는 동안 오늘 엄마가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엄청 빌었다. 근데 엄마는 살아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그러고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저기 춘미 이모네 집 갔어. 아, 우리 옆 동네 사는 춘미 이모 말하는 거지? 언제 가셨는데? 좀 아까 아버지가 오늘 끝을 보자면서 막 그런 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이불 개어놓은 거 안에 숨어 있으라 그랬어. 엄마는 커서 못 숨으니까 춘미 이모네 가서 숨는다 했어. 아직 상황 파악에 서툴러서 그나마 해맑았던 시절의 어린 여동생은 집안에 도래하고 있는 공포의 그림자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더랬죠.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어머니가 숨어든 집에 찾아가 등에 업어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덜 날뛰셨기에 망정이었죠. 저는 팔팔한 10대 남학생이었으니 얻어 터져도 맷집이 강해서 버틸 수 있었고 아버지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엔 제가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노리는 상대는 어머니셨죠. 냉정한 이성으로는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 안락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는
어머니가 언제든 우리 남매를 버리고 영영 도망가실까봐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사실 집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는 아버지셨죠. 여동생도 조금 더 자라고 나자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두려움을 떨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를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쪽으로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시대의 탓이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철저한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거스를 엄두를 못 내었던 듯 싶군요. 외선초는 지독한 자린고비셨고 성격이 상당히 독특한 분이셨는데 그랬기에 그 집에서 살며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형 또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형이 다 큰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고 나서야 길고 길었던 아버지의 폭군 행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군인 아들의 풍채를 보고 기가 죽으신 아버지가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니는 하도 고생을 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온 신탓에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신 것도 있었으나 저희 같은 불효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가 더욱 힘들게 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었네요. 아버지는 더 이상 힘으로 군림하진 않으셨으나 다른 방면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바로 빚이었죠. 아버지는 술 때문에 간의 기능이 망가져서 세상을 뜨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고선 떠나셨습니다. 비단 병원비뿐만 아니라 노름판에서 진 돈이었죠. 형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형수였던 사람이 도망갔어요. 2살 배기 저의 조카를 덩그러니 남긴 채로요. 그러면서 집에 있던 돈은 챙겨서 갔죠. 어머니는 당신의 손주를 키우시면서도 틈틈이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에는 여동생이 아이를 돌보았고요. 형은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저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집안에 빚만 없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당시에는 그런 소원을 빌면서 일을 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게으르게 꾀를 부려본 적 없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적도 없었는데 아버지란 자자가 집안의 모든 걸 망쳐놓았으며 막대한 빚이 있고 형수란 사람은 아이만 남겨둔 채 돈을 챙겨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참 불합리하다고 여겼었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음에도 여유라는 이름의 행복이 찾아와 주질 않았어요. 여동생만이라도 즐거운 자기 청춘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오라비로서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결혼을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빚 다 갚고 나니까 건강이 다 사라진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편히 사셨으면 해서 작게나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결혼 욕심 안 부리고 그저 죽어라 일만 했어요. 쑥쑥 커가는 조카를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고 많은 걸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특히나 여동생은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조카가 7살일 때 형이 재혼을 했어요. 형이 그때 일적으로 많이 휘청거리고 힘든 시기이기도 했는데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결을 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재혼을 한 뒤 형은 형수님의 고향으로 터전을 옮겨가 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이때 제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당최 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놈들은 다 결혼을 하였고 일찍 간 놈들은 벌써 학부모이더라고요. 자식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였죠. 이러다가는 노총각이 아니라 그냥 노인네가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드니까 확 조바심이 일어나더군요. 그때부터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가면서 결혼 자금을 모았고요. 누가 여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전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빠 동생으로 시작을 했었죠. 나이 차이가 꽤 났었으니까요. 솔직히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8살 어렸으니 왠지 그 나이 차이부터는 아예 여자로 안 보였고 다 너무 어리게만 느껴졌었는데요. 8살도 아니고 무려 9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말았어요. 저한테 당돌하게 오빠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별로예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날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그런데 상대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바람에 쑥맥이었던 제가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이 날아들었죠. 그때 아내는 저한테 간결하게 오빠가 책임져라. 딱 한마디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주변에서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복받은 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요. 신혼집은 제가 장만했습니다. 있는 돈 다 털었고 약간의 대출도 받았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한다 하니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내가 네 결혼 소식을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아니? 이때만을 기다리며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디 욕이 나겠어라. 너 줄라고 내가 온갖 용을 써가면서 모은 것이니까 거절할 생각일랑 말고. 그 통장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설마 어머니가 돈을 모으셨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제 눈앞을 스쳐가며 저는 결혼해서 잘 살겠노라 약속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 생활 초장부터 흔들렸었죠.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정말 그 무엇도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외벌이라 하며 돈을 다 벌어왔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밥상을 먹어보기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았죠. 제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살짝만 나무라도 아내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받아쳤었어요. 나 오빠 아이 임신하고 있는 여자야. 나를 애지중지하는 게 오빠 역할이라고. 다른 소리, 다른 행동은 아예 하지도 말란 말이야. 저는 점점 입을 꾹 다물게 되었네요. 아내는 딸을 출산하였고 그때부터는 육아를 하면서 집안일에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지내온 사람이니 이제는 아이까지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이때 어머니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딸아이도 돌봐주셨고 온갖 부엌 살림도 다 해주셨었죠. 거의 1년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 이제부턴 안 오셔도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 엄마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시게 돼서요. 아내는 쌀쌀맞게 저희 어머니한테 축계령을 놓았었죠. 저는 그걸 알고 조금 화가 났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만류하셨어요. 무조건 아내 편들고 맞춰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고 아내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남편으로 살았네요. 불평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삭혔으며 늘 처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안의 폭군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저만은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심하기도 했고요. 착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처가의 기본 도리를 다 하였다고 자부하였는데 반면 아내는 자기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었네요.
형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교류를 싫어하신 분이셨는데 아내는 자기가 그 모습을 본받은 것뿐이라며 주장하였죠. 한숨 나올 일이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라는 건 잘만 흘러갔네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기에 작은 접촉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상의 끝에 간병인을 들였고요. 그렇게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필이면 그 간병인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도벽까지 있는 사람이었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몇 달씩이나 그런 작자에게 맡겼다니 어쩐지 어머니의 건강에 차도가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계기로 뭔가 낌새가 수상한 것 같아서 상황을 캐다 보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말을 알게 되자 충격이었죠.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인내해 오신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처남의 직장 문제로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었죠. 아예 1년 정도 해외에서 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 문제가 터진 마당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또한 어머니에게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곳으로 하셨음 좋겠어요. 제가 전부터 생각은 그렇게 계속해왔는데 이렇게 된 김에 결단을 내릴까 합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지내주세요. 나를 데리고 살겠다고? 아휴, 그게 어디 네 생각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니?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사실 아직 상의는 안 해봤어요. 하지만 몇 번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 것 같으냐고 떠보는 식으로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딱히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휴, 내가 늙고 약하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자식 부부한테 배를 끼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 한창 정정하실 연세이신걸요? 고생만 덜 해오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이 안 좋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또래 친구분들 다 여행 다니시고 잘 지내시잖아요. 어머니도 꾸준히 건강관리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다 보면 다시 걷고 뛰고 다 하시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어제 하루 이틀 일이었어야 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내 욕심으로는 그래, 너희들 사는 데 들어가서 지낸다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편이 좋겠다 싶다가도 내가 너랑 네 처에게 고된 짐을 안겨주는 모양새가 될까봐 그게 나는 겁이 난다. 짐이라뇨. 어머니는 자식들 키우느라 별 고생 다 하시다가 건강 잃으신 거잖아요. 아버지 같은 무례한에게 자식들 지키려고 가진 애를 쓰시다가 허약해지셨던 거고요. 그거 제가 다 봐왔고 다 아는 입장에서 지금에나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주셨던 것의 일부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걸요? 그러니까 부디 저희한테 민폐가 되실까봐 지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요. 죄스럽다는 듯 눈가에 눈물을 달고 계신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탄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생의 흔적이 가득한 어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아드리면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모시고 지낼 생각이고 아내는 제가 설득할 예정이지만 아마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설마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단 저의 간청을 외면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포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한테 뭐 안 물어봐? 나 오늘 어머니 뵙고 왔는데 어머니 상태 어떤지 여보는 궁금하지 않아? 글쎄, 오빠가 별소리 안 하는 걸 보면 그냥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괜찮으신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 근데 왜? 어머니한테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 문제랄 건 없고 저기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라고? 갑자기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어머니께서 오빠한테 그러셨어? 우리랑 같이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부탁하신 거구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왔어.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 참이야. 어머니가 먼저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한 적 없어. 그런 말씀 안 하셨다면 다행이네. 잘 됐네. 굳이 우리가 왜 어머님을 모셔야 돼? 어머니께서 굳이 같이 살아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오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멋대로 어머니께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오빠는 우스워?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니. 지금 어머니 상황이 그리고 몸 상태가 암만 해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편이 가장 최선이니까 그런 거잖아. 아니야. 오빠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렸다는 것 자체가 오빠는 나라는 존재를 깔본 셈이라고. 어머님 모셔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 그거 나한테 모시라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그런데도 나한테 먼저 상의를 안 했다고? 와, 오빠 정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남자들은 대체 왜 이래? 결혼하고 나면 왜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가 되고 싶어 해? 그걸 왜 결혼해서 이루려고 하냐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셀프 효도하면 되는데 꼭 와이프한테 시키더라?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저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고자 했었는데 아내가 즉각 감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가 과열됐었네요. 잠에 들었던 딸아이가 저희 소리에 깨버렸고 대화는 그대로 중단되었죠. 옛날에 진작 끊었던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그날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원초적인 고민도 들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제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었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며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일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해준 게 얼마였고 배려하며 참아주었던 얼마였는데 설마 이대로 아내가 끝내 저희 어머니를 모시자는 제 부탁을 외면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보,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우리 내일 저녁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제가 조심스레 아내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해줬었죠. 그러자 아내는 조금 코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잘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밤에 아내랑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다시 대화를 나눠봤어요. 원래는 부엌의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금세 아내가 나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고 딸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부엌 옆에 다용도실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좁은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며 그 사람의 기분이 더 잘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이 상황에 무척 불만이 많다는 것을 그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설마 여보가 이렇게까지 싫어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내 실책이야.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모시자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오빠, 정확히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냐니? 그게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야. 언제까지? 정확히 어머님 모시는 기간을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달? 세 달? 아니면 반년?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입만 벌린 채로 대답을 못했는데 그런 저를 쳐다본 아내가 입을 쩍 벌리면서 질색팔색을 했어요. 뭐야, 그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은 뭐냐고, 오빠. 설마, 택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혹시, 1년?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모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오빠가 미쳤나봐, 진짜. 최소한 1년이라니? 말 한 번 쉽게 하시네. 말이 1년이지 하루하루 날짜가 쌓여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엄청나게 긴 기간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장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예 외출은 못 하실 거야. 작은 방 내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만 주로 지내실 거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에서 당장 신경 쓸 일은 크게 없어. 청소도 내가 다 할게. 어머니한테 끼니 챙겨드리는 게 번거롭다면 요리도 내가 다 해놓을게. 끼니별로 드실 거 내가 매일 아침마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그것만 드리면 될 거야. 그래도 안 될까? 당신이 힘들고 거슬리는 일은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말은 그렇게 잘할 수 있지. 말로는 호언장담 누가 못해? 그런데 그게 지켜질 거라고 장담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 내가 약속할게. 아니 맹세할게. 내가 어머니 다 챙기고 보살펴드리겠다고 각서 쓰면 될까? 당신은 그냥 한 집에서 모시는 신용만 해도 돼. 오빠, 그렇게까지 해서 왜 굳이 모시려고 하는 거야? 난 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환경 좋은 곳에 시설에 입소시켜드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시설에 계시는 비용 대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모시지 말고 시설에 모시라고. 그게 피차 좋은 결말 아니겠어? 아내가 펄쩍 뛰면서 그런 말을 하더니 잠시 후에 고민이 되는 표정으로 시설 비용 전액은 아니고 반만 대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아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기에 무조건적인 헌신은 지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제 간절한 마음이 외면당하자 그간 제가 아내를 위해 참고 헌신해온 모든 과거마저 철저하게 짓밟히고 부정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사람이 초라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너한테는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날 낳아주신 고생 많이 하신 내 어머니야. 당신 남편의 어머니라고. 가족인데 너무 매몰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한테 나랑 우리 어머니가 정말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는 오빠의 말로 지금 너무 초점을 이상한 데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가 어머님의 자식이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 딸을 생각해야지, 우리 자식. 우리 딸 교육이 안 좋다고.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우리 아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야. 내가 알아. 장담해. 아내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딸아이는 왜 들먹인답니까?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과 딸아이 교육이 왜 동일선상에 놓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되도록 차분하게 좋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꾸 딸아이를 방패 삼으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거듭 말을 하자 저도 조금은 욱하는 심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자꾸 헛소리 늘어놓지 마. 지금 그거 핑계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양보 안 하고 조금도 타협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이유를 나야말로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무조건 싫어. 오빠가 뭘 어떻게 잘하겠다고 장담을 하더라도 싫어. 이건 돈하고도 별개의 문제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잘못이나 큰 실수하신 거라도 있었어? 내가 아는 한 없는데. 아니, 그럴 만한 접점마저도 없었잖아. 당신은 고부관계라는 말 자체가 싫다고 했었으니까. 되도록 어머니랑 엮이는 것조차 꺼려 했었잖아. 그런데 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빠가 지금 정답을 말했네. 그냥 엮이는 게 싫어. 내 집, 내 공간에 어머니가 계속 사실 거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노인 냄새 풍기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타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생각만 해도 더럽고 비위가 상해. 지금 말 다 했어? 더러워? 비위가 상해? 우리 어머니 지금 잠시 거동이 불편하신 것뿐이지 정신 멀쩡하셔. 누구보다도 정신 또렷하신 분이야. 깨끗하게 몸 단장하는 거 누구보다도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집이니 내 공간이니 그런 말은 왜 해? 이 집 명의가 당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나보고 오빠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 얘기만 안 나왔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어. 난 무조건 어머님 모시는 거 싫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어머니께서 기어이 오시겠다면 내가 우리 딸하고 이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디 알아서 해보라고. 제가 살면서 울어본 적이 몇 번 없었어요. 어렸을 때 워낙 성격이 유약한 편이었는데 폭근 아버지 밑에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몸을 떨어가며 지내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눈물샘이 작동 안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버렸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안 울었었네요. 남겨진 빚 때문에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냥 담배만 태우면서 그 고통을 달랬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아내의 그 가시돋친 발언을 듣고선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저한테 엄청난 적의를 담은 눈빛으로 악을 쓰며 발광을 해대면서 저희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속이 답답해서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는 마치 이혼이라도 불사할 각오를 다진 것처럼 결사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정말 죽어도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죽는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는 아내와 사는 집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갑갑함으로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여동생이 같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큰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보아하니 뭔가 잘 안 풀린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조용한 말씀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게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차분한 눈빛이 그렇게 말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눈빛 앞에서 제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이것만 말해줘. 혹시 새언니 때문이야? 아,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안 따라주네. 됐어. 우리 엄마 내가 모실 거야.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여동생의 발언에 저는 물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제 정신없이 출국 준비를 해야 하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네요. 하지만 여동생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저랑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었죠. 외국 나가서 사는 거 그냥 안 할래. 나 안 가도 돼. 그렇게 해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이혼하는 거지. 그 정도의 인연이었다면 나도 미련 없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거?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여동생은 아주 의연하게 말을 뱉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에게 차마 만류의 말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결사반대를 하셨죠. 우리 딸, 내가 미쳤다고 네 발목을 잡아야겠니? 나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도대체 나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내 자식들이 머리를 싸매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면 적당히 좋은 요양원이나 알아봐 주련? 이대로는 내가 마음 불편해서 내 자식들하고 못 살아. 내가 이 피로한 몸뚱이를 가지고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죽어 없어졌어야 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는 바람에 내 자식들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자책하셨어요. 그러시는 걸 말리고 달래느라 저와 여동생은 그날 진땀을 뺐었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소리는 이제 안 할 테니까 어머니를 찾아뵙는 거라도 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마저도 아내에게 거절당했네요. 자기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를 겨냥해서 노인 냄새라느니 더럽고 비위 상한다느니 했던 말, 당신이 실언했던 것에 대해서라도 나는 사과를 받고 싶어. 그때 당신 너무 흥분한 상태였잖아. 그때 막말했던 거 정식으로 사과해줘. 그러면 나도 기억에서 있도록 노력해볼게. 뭐? 오빠, 나는 실언한 적이 없어. 그건 내 순도 100% 진심이었으니까. 가식 부리기 싫어서 내 진심을 내보였던 거야. 차라리 본심 숨기고 행동하는 것보다 나처럼 솔직한 게 오빠도 낫지? 이제는 아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오죽하면 그게 아내한테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결국 준비를 마쳐서 출국을 하였고요. 어머니께서 시설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형이 모시고 갔거든요. 형수님이랑 전부 상의된 거라고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설마 왕래 따위 수년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형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 줄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또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형수님하고 통화를 했었죠. 형수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밝히시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고 베푼 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가정 휘두르면서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도리, 의무, 시댁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제 친정 식구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이들하고만 딱 그렇게 살착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나요?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볼게요. 얼마가 되든 일단 한번 지내보는 거죠. 그리고 이웃집에 어머님보다 2살 나이가 적으신 분이 사시는데 2분이 친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계산도 있었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형도 처음에 형수님께 얘기 꺼내고 나서 거절당했을 때 그걸로 끝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혼자 고민하시던 형수님이 이튿날 먼저 형한테 어머님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대목은 바로 형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었어요. 교류를 너무 안 하고 살아서 가족이라 부르기 어색하고 애매한 관계인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내 남편의 어머니이시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들의 아빠이고요. 결국 한 가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라는데 이 사실을 모른 척할 만큼 내가 뻔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형편이 되고 충분히 모실 수 있는 환경임을 스스로 잘 아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바랐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결국 한 가족으로 얽혀 있으니 그 끈끈함이 있길 바랐어요. 아내로부터 그런 걸 얻어내진 못했지만요.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제가 그 이후로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사라졌다는 거였고요. 그래도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라는 생각으로 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힘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지 막막할 정도였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라는 것을 제대로 실감하는 일이 생겼는데 장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처형께서는 멀리 사시는 데다가 그 댁의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장모님을 모실 여력이 안 되었나 봐요. 게다가 처형 사시는 집을 그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것이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더 그랬겠죠. 우리 엄마 퇴원하고 나면 오빠, 우리가 모시자, 응? 모시자니? 장모님을 모시자는 거야? 지금 이 집에서? 그럼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어? 알아들었으면서 왜 묻고 그래? 우리 엄마 퇴원하시는 대로 곧장 모셔오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작 4달 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제 어머니 모시는 일로 설전을 벌였던 게. 그런데 저한테 장모님을 모시자고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오빠,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 엄마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 보니까 그 쇠약한 몰골에 나 마음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 차마 못 볼 정도였어.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건지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 우리 엄마 내가 보살펴드리고 싶어. 응? 오빠, 우리가 엄마 퇴원하시는 대로 모셔오자. 엄마 퇴원하고 혼자 지내실 수 없단 말이야. 아내가 엉엉 울면서 저에게 호소를 하였어요. 그런데 제 가슴 속에는 조금도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의 모친께서 편찮으시다는데도 제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감정이 죽다 못해서 가루도 안 남기고 증발해버렸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저는 속 시원히 말을 뱉을 수 있었어요. 여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장모님을 모시자고? 나는 반대야. 여기 내 집이야. 당신이 기여한 게 있기라도 해? 오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집안일하고 애 낳고 키웠잖아. 그걸 제대로 했었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했겠지. 아무튼 반대야. 내가 워낙 노인네 냄새 같은 걸 못 견뎌. 절대 집에서 모실 수 없어.
미쳤어? 설마 내가 했던 말들을 마음에 담아둬서 나한테 보복하려고 이러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남자라면 자기 여자한테 묵묵하게 끝까지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 너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그 희생정신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휘해 본 적은 있고? 오빠랑 애초에 결혼해준 것 자체가 희생이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준 게 희생 정신이라는 걸 설마 오빠는 무시해왔던 거야? 오빠, 나 오빠 와이프고 오빠 아이를 낳아준 몸이고 오빠가 존중해줘야 할 여자야. 예의 지켜. 그럴 마음이 별로 안 드네. 아무래도 이제 나한테 네가 내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혼해줄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악을 쓰는 모양인데, 그래, 그 이혼 해줄게. 편하게 장모님 모시고 잘 살아. 와, 어이없어. 눈물이 쏙 들어가네? 배짱 부리는 것 좀 봐. 그렇게 나오면 내가 기죽을 줄 알고? 우리 딸 내가 데려갈 거고 엄마인 내가 키우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후회 안 할 자신이라도 있나 봐? 그거 다 감안하고 있어. 나는 어쨌든 장모님 못 모셔.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장모님 모시라는 거야. 아내는 저에게 절대 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쳤다가 제가 진짜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오니까 기세가 사그라들었어요.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잘못들 다 반성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처럼 나이 많은 남자랑 더 살아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훨씬 이르게 노인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너랑 살기 겁나.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던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처가로 갔죠. 퇴원하신 장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현실이 보였는지 저한테 매달려 왔습니다. 이혼 없던 일로 하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빌더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졌어요. 완전히 재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얼떨결에 이혼 선입까지 후딱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형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돌보는 게 훨씬 낫다면서 이유를 대셨죠.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뵙고 나니까 어머니는 그곳에서 너무 잘 지내고 적응을 완벽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억지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더 드릴 수 없었네요. 대신 돈으로 감사 표시를 열심히 해드렸죠. 몇 달 후에 이혼한 아내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확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감염이 안 되었었고요. 저랑 있으려니 딸아이가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금세 적응을 해서는 저랑 잘 놀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을 때 딸이 했던 대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다가 엄마는 무서워.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에서는 늘 눈치가 보이고 대답 잘못하면 크게 혼나는지라 긴장하는 게 당연했는데 저랑 있으면 안 그래도 되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아차린 제가 너무 못난 아빠 같아서 많이 자책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친구들과 몰래 여럿이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감염된 경우였는데요. 본인이 고통스러운 며칠을 보낸 후에 회복이 되었지만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전 장모님이셨죠. 이혼한 아내로부터 감염되셨던 거예요. 이걸 조금 늦게 알았대요. 잠복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지내셨었나 봅니다. 코로나 증세가 확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괜찮아지셨다가 끝내 돌아가셨어요.
뇌랑 호흡기 쪽이 원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보였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시국이 시국이었던지라 장례식도 제대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고요. 이혼한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부르짖으며 오열하였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조차 안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딸을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제 딸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랑 지낸 지 몇 달 만에 무척 활발해졌으며 말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어찌나 외향적이던지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선 본인이 나서서 응원해주겠다고 난리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기하리마치 건강해지셨어요. 산책도 가뿐하게 하시고 드시는 것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잘 드십니다. 형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이 따뜻하게 어머니를 잘 품어준 덕분이겠죠. 저는 형보다 형수님하고 이제는 더 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통화하면 기본 30분은 대화를 하니까요. 형수님께서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수다스러워지셔 내심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아직까지 귀국을 못했는데 그곳에서 둘째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어요. 처남의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귀국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니 대단하죠. 저희 집이랑 형 집에 여동생이 꼬박꼬박 선물을 보냈는데 다음번에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보내겠다면서 벼르고 있더군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딸까지 온 가족 비행기표를 자기가 다 끊어줄 테니까 날짜만 맞추라면서 벌써부터 난리예요. 왠지 대가족 군단이 비행길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고 있어요. 이혼한 아내는 가끔 딸을 자기가 따로 만나는데요. 딸을 통해서 재결합의 뜻을 몇 번 밝혀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설레는 상대가 새로 생긴지라 후회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혼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난감합니다. 딸은 중간에서 처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기특해요. 앞으로도 쭉 저랑 살고 싶다고 본인이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혼한 아내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여곡절 많은 인생 또 하루하루가 펼쳐지네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의미에는 가족이 가장 크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든 그 가정이 평안히 깃들기를 바랄게요.